새벽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깬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이불 속이 답답하더군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2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무겁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두근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리 가슴이 가볍지 않지?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년인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허전하냐고.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고 저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새벽 운동을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왔습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연결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어긋나는 것처럼 불안해지더군요. 운동복을 꺼내 입으며 습관처럼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하얀 새치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늙었지?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젠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툭 치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저는 늘 하던 대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나가요. 오늘도 같이 걷는다고 생각할게. 그 말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제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을 비비며 주머니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불길하지?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새벽 운동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엔 호텔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 자리를 지나갔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호텔 쪽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저는 무심코 호텔 정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정문 바로 앞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여자 한 명.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애가 입고 있는 코트, 베이지색 롱코트?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흔들어 봤지만 아무리 봐도 그 코트는 제가 사준 그 코트였습니다. 민지가 거기 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머리 모양도 서 있는 모습도 손에 쥐고 있는 가방까지도 제가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넥타이까지 딱 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딱 봐도 회사원 같은 남자였습니다. 문제는 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들이랑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람들처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내 눈이 잘못된 거야. 새벽이라 어둡고 착각일 수 있어. 민지가 이 시간에 호텔 앞에서?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리가 떨리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두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설명하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그 봉투를 너무 자연스럽게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더니 그 봉투를 재빨리 자기 코트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로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게 돈 봉투인가? 왜 호텔 앞에서 왜 새벽에? 왜 낯선 남자에게 받는 거야? 생각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로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둘은 호텔 옆으로 돌아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조수석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차가 도로로 빠져나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새벽의 정막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장 뛰는 소리만 귀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를 뻔했지만 저는 손등으로 눈을 세게 닦았습니다. 안 돼, 아니야. 민지야, 설마 너 그럴 리 없잖아. 그럴 리 없잖아. 그날 운동은 당연히 포기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은 아무리 봐도 하얗고 멍한 것만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장면이 수백 번도 넘게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새벽 낯선 남자, 봉투들이 같은 차, 이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집에 도착해서도 손이 떨려서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틀리고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오늘 운동 금방 끝내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알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겠지. 이 애한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야, 차마 말할 수 없어.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좀 춥더라.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왔어. 준호는 제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진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러지 뭐.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민지가 끓여놓은 거예요. 엄마 운동 다니시니까 미리 끓여놓은 거래요. 민지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자꾸 아까 그 장면과 준호의 말이 서로 뒤엉켜서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컵을 입술에 가져갔는데 생강차의 따뜻한 향도, 혀끝의 매운맛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생강차를 한 모금 넘기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내가 널 믿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본 건 뭔데? 준호가 출근하고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다.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 아직도 이 방은 손을 못 댔다. 책장에 남편이 좋아하던 경제 서적들이 그대로였다. 여보,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책들 사이 벽 안쪽에 숨겨둔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다. 영수가,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쓰는 돈이야. 나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215. 남편 생일.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손끝이 떨렸다. 나는 안쪽까지 손을 넣어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3천만 원. 그 돈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간 거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3명. 나, 아들 준호, 그리고 며느리 민지. 준호는 절대 아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인지 내가 안다. 그럼 민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냐,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새벽 호텔 장면이 떠올랐다. 낯선 남자와 함께 나온 민지. 그 봉투, 그게 혹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결심했다. 민지의 방을 살펴봐야 한다고.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방을 뒤지다니. 하지만 3천만 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상금이다. 나는 조용히 민지와 준호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아주 깔끔했다. 민지는 정리정돈에 철저한 아이였다. 옷장을 열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베이지색 코트도 보였다. 새벽에 입고 나갔던 그 코트.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트북 옆에 작은 수첩이 보였다. 나는 수첩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에는 가계부가 적혀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어머님 용돈 50만 원. 그 문자를 본 순간 눈물이 났다. 민지야, 너. 그러다 이상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2월 특별 지출. 호텔 연회장 예약금 300만 원. 호텔?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뒷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다. 호텔 영수증. 예약자 이민지. 금액 300만 원. 나는 수첩을 덮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민지였다. 나는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문을 닫았다. 평소처럼 밝게 웃는 민지가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민지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지야, 요즘 큰돈 쓴 거 있니? 민지가 잠시 멈칫했다. 그 작은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네. 조금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요. 큰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퇴근해 왔다. 나는 준호를 내 방으로 불렀다. 준호야, 금고 돈이 없어졌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이 사라졌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혹시 민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자체가 대답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니? 나는 울먹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민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알면서도 그게 가장 무서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호텔 영수증이 자꾸 떠올랐다. 새벽 2시
나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그때 민지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 다시 시간 좀 더 주세요. 나는 문 앞에서 그대로 굳었다. 통화를 마친 민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준비했다. 나는 물었다. 어제 전화 받았니? 민지가 아주 잠깐 멈칫했다. 아, 네. 일 관련해서요. 나는 그 순간 민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다음에 또 나가면 이번엔 끝까지 따라간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장면. 새벽에 호텔 앞 민지가 낯선 남자와 같이 걸어가던 모습. 그 둘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은 나를 멍하니 서 있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민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밥을 할 때, 청소할 때, 준호와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무언가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오늘 나갈 일 있니?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네, 어머님. 오후에 조금요. 그 미묘한 멈칫.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지가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날 예정이라는 걸. 민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여행 갈 때 쓰던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를 꺼냈다. 거울을 보았다.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만큼 철저히 숨지 않으면 민지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민지가 집을 나서자 나는 2분 간격으로 간격을 두고 뒤따라 나갔다. 심장은 쿵쿵 뛰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내가 며느리를 몰래 뒤따라 나가리라고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민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다. 다행히 민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타자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른 문으로 타서 민지가 보이지 않는 뒷자리 쪽에 앉았다. 20여 분이 지나 버스가 멈췄다. 민지는 호텔 근처에서 내렸다. 역시나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민지. 나는 최대한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않도록 발걸음을 재촉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금빛 조명 때문에 그 공간 전체가 눈부시도록 밝았다. 나는 화분과 기둥 뒤에 최대한 몸을 숨겼다. 민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40대 남자. 표정은 냉정했고 걸음걸이는 무척 당당했다. 그 남자는 민지 앞에 앉았다. 둘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 그 남자는 단호하고 공격적인 표정. 그러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파일을 펼쳐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민지가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분명 안 된다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뭔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릴 정도로 커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 더 깊게 몸을 숨겼다. 이민지 씨,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귀를 더 기울였다. 민지는 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이건 제 가족 일이에요. 가족? 내 심장이 한 번 더 뛰었다. 대체 무슨 가족 일인데 이렇게 몰래 호텔까지 와서 남자랑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남자는 다시 말했다. 오늘 밤 11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만나세요. 증거는 그때 드릴 테니까. 증거? 무슨 증거? 그 순간 민지가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돈? 그건 돈이 틀림없었다. 민지는 그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들고 갔다. 그 장면을 본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머릿속을 온갖 생각이 스쳤다. 호텔에서 비밀거래? 그 남자는 누구지? 3천만 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 있는 건가? 민지가 위험한 일에 얽힌 건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네, 112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가 며느리가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경찰은 침착하게 물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위치는요? 나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했다. 경찰은 말했다. 오늘 밤 11시에 다시 만난다고 하셨죠?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신고자분도 가능하면 근처에 있어 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게 준비할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확신했다. 민지는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밤 11시. 그때 모든 걸 확인하겠다. 다음 날 민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도 웃으며 식탁을 차렸고 준호에게 오늘 늦지 말고 와요라고 말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의 떨림을 확실히 보았다. 나는 오늘 밤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진실이든.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이미 느끼고 있었다. 1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새벽 호텔에서 본 장면도 무서웠지만 오늘 호텔 로비에서 본 봉투 거래 장면은 내 가슴을 그대로 철렁 무너뜨렸다. 11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해버렸다. 오늘 모든 진실을 듣겠다.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건 처음이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조차 억지로 꾸며낸 평온처럼 보였다. 나는 마침내 집을 나섰다. 경찰에게 말한 그대로 호텔 로비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밤 10시 50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조금 뒤 경찰 2명이 민간인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뒤에서 지켜만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밤 11시. 정각이 되자 민지가 호텔 로비로 들어왔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까 낮에 봤던 그 불안한 표정이 다시 보였다. 손에 든 가방도 꽉 쥔 채로. 잠시 후 예의 그 남자가 등장했다. 이민지 씨 준비됐습니다. 남자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증거 정말 맞아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파일을 주고받는 순간 경찰이 움직였다. 경찰입니다. 두 분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신고했어. 민지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왜? 경찰은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남자는 침착하게 명함을 꺼냈다. 저는 보험조사관입니다. 한국보험조사협회 소속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보험조사관? 네, 이민지 씨는 제 의뢰인입니다. 경찰은 다시 물었다. 그럼 두 분은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게 아닙니까? 김성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박철수 씨 그러니까 이분의 남편분의 사망 보험금 관련해서 부정 청구가 들어와 조사를 해온 겁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뭐라고요? 우리 철수 보험금? 민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시아버지 계좌에 이상한 출금 내역이 계속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자동이체? 그래서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누군가 시아버지 명의로 보험금을 3천만 원 청구하려고 했대요. 3천만 원. 정확히 금고에서 사라진 금액.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래서 민지 씨는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조사관이 말을 이었다. 박철수 씨의 보험금은 총 2억 원 규모인데 그중 일부가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가려던 흔적이 있어 저희가 추적 중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조사관님을 만난 거예요. 파일은 그 증거였고요. 봉투는 수사비 지원금이 아니라 제가 쓴 제 사비였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놀라실까봐 말을 못 드렸어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금고 돈은 너 아니었니? 민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금고에서 사라진 돈은 아마 시아버지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3천만 원이 맞을 거예요. 제가 맞기 전에 빠져나갔던 금액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널 오해했어. 너무 큰 오해를. 경찰이 말했다. 오늘 두 분은 불법행위가 아니었으니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박종석이라는 사람 사칭 친척이라 주장하는 인물 그 사람을 수배 중입니다. 민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더 불안하실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는 민지를 꼭 끌어안았다. 아니다, 이제 보니 넌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구나. 나는 널 의심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 오해가 풀린 게 어디예요. 그날 밤 나는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다.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민지를 의심하던 무거운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지는 조용히 나를 부축해 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어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널 너무 오해했구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도 말 못한 제 잘못이 커요. 시아버지 일로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니? 내가 이런 일까지 감당하고 있을 줄은. 우리는 호텔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장가지들 사이로 서늘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민지는 이야기했다. 몇 달 전 보험사에서 시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청구 시도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 금액은 3천만 원. 내 금고에서 사라진 그 돈이었다. 어머님 자동이체된 구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막았으면 어머님 금고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나는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말씀 못 드렸어요. 어머님이 또 충격받을까봐. 제가 혼자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 내 안에서 뭔가가 뚝하고 무너졌다. 이 아이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묵묵히 이 가족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더 큰일을 당했을 거다. 민지는 울먹이며 웃었다.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기묘하게 가슴에 깊게 박혔다. 가족이니까. 오랫동안 나는 며느리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진짜 뜻을 몰랐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고 더 단정 짓고 더 마음을 닫았던 건 오히려 나였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민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는 아이처럼 준호에게 안겼다. 준호야, 내 와이프. 정말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모르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이야? 민지는 눈물만 흘렸다. 응, 미안해 여보. 말 못해서.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가족의 의미를 처음으로 다시 생각했다. 민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내 딸처럼 느껴졌고 준호는 두 사람을 꼭 잡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지내자고 말해주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민지가 나를 지키려고 했듯 이제는 내가 민지를 지켜야 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다.